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친 몸 편안히 놓이시고 옛 이야기 들으며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입에서 입으로 오랜 시간 전해 내려온 여러 설화 중에서도 전설은 지역성과 역사성을 띠며 증거물이 남아 있다는 것이 특징이지요. 별 감흥 없이 보던 바위나 산도 그와 관련된 전설을 듣고 본다면 그곳이 특별한 장소가 되기도 하고, 평범해 보이는 오래된 물건의 숨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갑자기 그 물건이 귀하고 신비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힘이겠지요.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박달재에 관한 전설입니다. 충북 제천에서 충주 쪽으로 가다 보면 박달재라는 높은 고갯길이 있지요. 이 고갯길에는 박달이라는 젊은 선비와 금봉이라는 아가씨의 이루지 못한 슬픈 이야기가 전해진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세요. 박달재 이야기. 오랜 옛날 박달이라는 젊은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몇 날 며칠을 걷고 또 걸어서 한 마을에 닿게 되었어요. 날은 어둑어둑 저물기 시작했고 앞에는 높은 고개가 떡하니 박달을 가로막고 있었지요. 안 되겠다. 오늘 밤은 이 집에서 하룻밤 묵어야겠다. 하고 생각한 박달이 어느 집 문 앞에 섰을 때였어요. 니시온지요? 하고 금봉이라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왔어요. 금봉이를 본 박달의 가슴은 쿵쾅쿵쾅 방망이질 쳤지요. 세상에 저토록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아. 박달은 흠흠 헛기침을 하고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지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인데 날도 저물고 해서 하룻밤 묵어갈까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하고 금봉이는 얼굴을 붉혔어요. 그날 밤 박달은 이리저리 뒤척뒤척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금봉이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안 되겠다. 바람이라도 쐬야겠어. 박달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금봉이도 잠을 이룰 수 없었는지 마당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사실 금봉이도 젊은 선비 박달을 보고 첫눈에 반했거든요. 마침내 두 사람은 사랑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이튿날 아침 박달은 한양 땅으로 떠날 채비를 하며 낭자, 과거에 급제하면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그러니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오. 하고 금봉의 손을 잡았어요. 염려 마시고 과거 준비나 잘하세요. 저는 언제까지나 선비님을 기다릴게요. 하고 금봉이가 수줍은 듯이 말했어요. 며칠 후 박달은 한양 땅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머릿속에는 온통 금봉이 생각으로 가득 찼지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금봉이 생각만 하던 박달은 결국 과거에 낙방하고 말았답니다. 무슨 낯으로 금봉이를 볼 수 있을까? 박달은 부끄러운 마음에 금봉이를 찾아갈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한편
금봉이는 매일같이 선앙당에 나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과거 보러 간 우리 선비님 과거에 급제하게 해주소서 하고 선앙신께 빌고 또 빌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박달은 돌아올 생각을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친 금봉이는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상사병에 걸린 금봉이는 높고 험한 고개를 오르내리며 박달의 이름을 애타게 불러댔어요. 선비님, 선비님, 박달 선비님.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 뿐이었지요. 결국 금봉이는 박달을 그리워하다 고갯마루에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얼마 후 박달이 금봉이네 집을 찾아왔어요. 무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왜 이제야 오는가? 금봉이가 자네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는가? 마을 사람들은 박달을 보고 혀를 끌끌 찼답니다. 어르신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박달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자 자네를 기다리다 지친 금봉이가 저 고개에서 죽었다네. 사흘 전에 우리가 금봉이의 장례를 치렀다네. 하고 마을 사람들이 말했어요. 순간 박달의 눈앞은 캄캄해졌지요. 박달은 한달음에 그 고개를 향해 미친 듯이 뛰어갔어요. 금봉이, 내가 왔소. 박달이 왔단 말이오. 그때였어요. 박달의 눈앞에 환하게 웃는 금봉이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어. 하며 박달이 달려가 금봉이를 끌어안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박달은 비명을 지르며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고 말았답니다. 박달은 금봉이의 환상을 본 것이었어요. 그 뒤부터 사람들은 이 고개를 박달재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세 아들과 아버지의 선택. 어느 곳에 아들 삼형제가 살았답니다. 삼형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마침내 관과에까지 가게 되었지요. 너희들은 형제들 간에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사또가 묻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억울하다는 듯이 차례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막내에게만 재산을 다 물려주셨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은 원래 가문을 이어가는 장남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만약 마지는 재물이 넉넉해서 그러셨다고 한다면 가난한 둘째에게 물려주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어떻게 혼인도 안 하고 제일 어린 막내 차지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서로 자기가 재산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불평하자 막내 아들이 조용히 부탁했어요. 사또나리, 저희 형님들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딸린 식구가 많으니 어찌 재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또님께서 제가 받은 재산을 알맞게 나눠주십시오. 막내 아들의 말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서로 옳거니 하며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했어요. 장남인 제가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형님은 지금 가진 재물도 관리하기가 힘이 드니 가진 것 없는 제가 많은 것이 좋을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듣고 있던 사또는 갑자기 나졸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봐라. 억새풀을 엮어 풀 인형을 하나 만들어 꽁꽁 묶어 오너라. 삼형제는 사또가 느닷없이 풀 인형으로 무얼 하려는지 궁금하여 눈만 끔뻑거렸어요. 사또는 풀 인형을 뜰에 갖다 놓게 하더니 삼형제에게 말했지요. 듣거라. 내가 생각을 해보니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지 않은 것은 너희 아버지의 잘못이 분명하다. 그러니 먼저 저 풀인형을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이 뜰 안에서 실컷 끌고 다니도록 하거라. 첫째 아들은 주저없이 일어나더니 씩씩대며 풀로 만든 아버지 인형을 마구 끌고 다녔어요. 에이! 둘째 아들은 아예 그것을 내던지고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지요. 이윽고 막내 아들 차례가 되자 막내 아들은 머리 숙여 울면서 말했어요. 사또님, 비록 이것이 풀로 만든 인형이라고 하나 제 아버지라고 했는데 어찌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자 사또는 무서운 목소리로 첫째와 둘째 아들을 꾸짖었어요. 이제 보니 너희 아버지께서 과연 옳게 판단하셨구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듯 하늘과 땅 차이니 막내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냐. 너희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지 말고 지난날의 잘못된 행동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니라. 막내는 듣거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자식된 도리를 하지 못했으니 참된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너는 한 푼도 나눠주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이를 어기는 것은 부모의 뜻을 어기는 것이니 명심하도록 하거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불효를 깨닫고 깊이 뉘우쳤답니다. 재산을 모두 물려받게 된 막내는 두 형을 아버지 모시듯 잘 받들며 행복하게 살았대요. 거드름쟁이 양반.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양반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참 말도 못하는 거드름쟁이예요. 속에 든 것도 없이 겉만 잔뜩 꾸며서 있는 거드름 없는 거드름 다 피운단 말이지요. 날마다 좋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살찐 말을 타고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에헴 에헴 헛기침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 마을에 개구쟁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반 으스대는 꼴을 보고서 배알이 썩 뒤틀렸지요. 언젠가 한번 된통 걸려주리라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그 양반이 비단 옷을 입고 말 뒤에 소를 메어 끌고 간단 말이지요. 쇠 고삐를 말꼬리에 비끄러매고 자기는 말을 타고 가는 거지요. 소의 원앙을 달아나서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났어요. 주인은 딸랑거리는 소리만 듣고도 소가 잘 따라오는 줄을 알지요. 그걸 보고 개구쟁이 셋이서 작당을 했어요. 먼저 첫째 개구쟁이가 소 뒤를 살금살금 따라가다가 슬며시 소 목에 달린 원앙을 떼어내서 말 꼬리에 달았지요. 그러고는 고삐를 딱 끊어서 소를 몰고 가버렸어요. 그래도 말 탄 양반은 뒤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소가 잘 따라오는 줄만 알고 그냥 갔지요. 버릇처럼 잔뜩 으스대면서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이 양반이 가다가 오줌이 마려워서
말에서 내렸어요. 내려보니 뒤에 따라오는 줄만 알았던 소가 온데간데 없거든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가만히 보니 소 목에 달려 있어야 할 원앙이 말 꼬리에 달려 있어요. 아이고야, 이건 낭패로구나. 어느 놈이 내 소를 훔쳐갔네. 그때 마침 둘째 개구쟁이가 그 앞을 지나갔어요. 우연히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리 다 꾸민 일이지요. 소 잃은 양반은 그것도 모르고 마음이 급하니까 지나가는 개구쟁이를 붙잡고 물었어요. 여보게, 이 길로 오다가 소 한 마리 못 봤는가? 아무리 급해도 거드름은 남 못 주지요.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잔뜩 으스대면서 물었어요. 개구쟁이는 천연덕스럽게 꾸며서 대답을 했어요. 고삐 끊긴 소라면 오다가 봤습지요. 여기서 한 3마장 떨어진 곳에 혼자 놀고 있던 뎁쇼. 지금 되돌아가면 금세 잡기야 하겠지만 말을 타고 쫓아가면 틀림없이 소가 놀라서 달아날걸요. 일이 이쯤 되니 거드름쟁이 양반도 웬만큼 풀이 죽지요. 그럼 어쩌면 좋겠는가? 여기 말을 메어두고 갔다 오시지요. 소 잃은 양반은 둘째 개구쟁이 말대로 그 자리에 말을 메어두고 소를 찾으러 갔답니다. 오던 길을 3마장이나 되돌아갔지요. 그런데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찾다가 허탕을 치고 되돌아와 보니 아뿔싸 그 자리에 메어뒀던 말까지 없어졌어요. 그새 둘째 개구쟁이가 끌고 가버린 거지요. 소 잃고 말 잃은 양반은 하도 속상해서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울다 보니 저쪽에서 웬 사람이 저처럼 엉엉 울면서 걸어오네요. 그게 셋째 개구쟁이예요. 양반이 울다 말고 물어봤지요. 여보게, 그 자네는 무슨 일로 그리 섬게 우는가? 하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럽니다. 암만 억울한들 나만큼 억울할까? 나는 방금 눈을 번히 뜨고 소와 말을 다 잃었다네. 소와 말이 중하다 해도 금덩이만 하겠습니까? 금덩이라니? 오다가 금덩이 2개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헤엄을 못 치니 어쩝니까? 누구든지 연못에 들어가 금덩이를 찾아주기만 하면 둘 중 하나를 주련만. 금덩이란 말에 그만 이 양반 귀가 솔깃해졌어요. 금덩이 하나만 가지면 잃어버린 소 한 마리, 말 한 마리 값을 벌충하고도 남겠거든요. 그 금덩이를 내가 찾아줘도 하나를 주겠는가? 새님께서 찾아주시기만 하면 그중 큰 것도 둘이지요. 그럼 어서 가보세. 둘이 같이 연못에 갔어요. 가서 양반은 그 좋은 비단 옷을 훌훌 벗어놓고 벌거숭이로 연못에 들어갔지요. 금덩이를 찾으려고 헤엄을 친다, 자맥질을 한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연못 속을 이 잡듯이 뒤져도 금덩이는커녕 납덩이 하나 안 나오거든요. 할 일 없이 밖에 나와보니 아뿔싸 그 자리에 벗어뒀던 비단 옷마저 없어졌네요. 그새 셋째 개구쟁이가 갖고 가버린 거지요. 이래서 거드름쟁이 양반은 소 잃고 말 잃고 비단 옷까지 잃고서 벌거숭이가 돼서 집에 돌아갔어요. 돌아갈 때는 거드름을 못 피우고 아주 풀이 죽을 대로 죽어서 다소곳하게 웅크리고 갔지요.
벌거벗고 무슨 거드름을 피울 거예요. 부끄러우니 여기저기 가리고서 고개를 푹 숙이고 갔답니다. 집에 가보니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비단 옷도 있더래요. 그새 새 개구쟁이가 다 갖다 놓은 거지요. 그 뒤로는 이 양반이 거드름을 안 피우고 얌전하게 살더라나요. 맹꽁이가 된 부부. 옛날 어느 곳에 한 젊은 부부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부부 둘 다 마음씨가 아주 고약해서 날마다 어머니한테 못된 짓을 해요. 늙은이가 일은 안 하고 밥만 축낸다고 허구한 날 잔소리를 하고 구박을 한단 말이지요. 하루는 이 집에 스님이 동냥을 하러 왔어요. 문간에 와서 목닥을 치며 연불을 하는데 늙은 어머니가 들어보니 연불하는 소리가 참 듣기 좋거든요. 그래서 스님한테 연불 좀 가르쳐 달라고 말했어요. 스님이 나무 아미타불을 가르쳐줘서 늙은 어머니가 그걸 배워가지고 종일토록 연불을 했어요. 하루 온종일 나무 아미타불 하고 외우다가 앞불싸 잠깐 한눈을 파는 새에 깜빡 잊어버렸지요. 아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통 생각이 나야 말이지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얘야, 며느라가 아까 스님이 가르쳐준 연불 그건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이 심술궂은 며느리가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연불을 가르쳐 주었어요. 앞집 영감도 내 영감, 뒷집 영감도 내 영감이라고 하지요. 어머니는 그 말을 고지 듣고 그때부터 이 말도 안 되는 연불을 했어요. 앞집 영감도 내 영감, 뒷집 영감도 내 영감 하고 하루 온종일 그것만 외웠어요. 그게 진짜 연불인 줄 알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에이, 저 늙은이가 기어이 망령이 들었군. 그만 달려들어 어머니를 들쳐업고 나갔지요. 어디로 가나 했더니 강으로 가서 그 깊은 강물에 어머니를 그만 퐁당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연불만 했어요. 앞집 영감도 내 영감, 뒷집 영감도 내 영감. 말도 안 되는 연불이지만 온 정성을 다해서 외웠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7빛깔 무지개가 둥둥 떠서 날아오더니 어머니를 싣고 도로 두둥실 올라갔어요. 어머니는 무지개를 타고 가면서도 쉬지 않고 연불을 했어요. 앞집 영감도 내 영감, 뒷집 영감도 내 영감. 그런데 집에서 아들하고 며느리가 같이 보니까 어머니가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만 욕심이 생겼어요. 저희들도 어머니처럼 하늘로 올라가면 호강을 많이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머니처럼 되려고 둘이 함께 강가로 갔어요. 그런데 막상 물에 빠지려고 하니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끼줄로 둘의 몸을 꼭 잡아맸어요. 그러고는 아들이 며느리를 업고서 물속에 퐁당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는 곧장 어머니처럼 연불을 했지요. 앞집 영감도 내 영감, 뒷집 영감도 내 영감 하고 마구 큰 소리로 외웠어요. 그랬더니 앞불싸 이게 웬일이지요? 하늘에서 무지개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몸뚱이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러더니 그만 둘 다 맹꽁이가 돼버렸지요. 둘은 저희들이 맹꽁이가 된 줄도 모르고 업힌 아내는 업은 남편에게 새끼줄로 몸을 꼭 맸느냐고 꼭 맸나 꼭 맸나 하고 업은 남편은 업힌 아내더러 꼭 맸나 꼭 맸나 하고 이렇게 서로 묻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꼭 맸나 꼭 맸나 하는 소리가 나중에는 맹꽁 맹꽁 하는 소리가 되었지요. 그때부터 맹꽁이는 밤낮 큰 놈이 작은 놈을 업고 다니면서 맹꽁 맹꽁 하고 운답니다. 참새와 까마귀. 어느 숲속에 참새와 까마귀가 살았답니다. 참새는 착하고 지혜로웠으나 까마귀는 성질이 고약했지요. 어느 날 둘이 먹이 사냥을 나갔다가 외딴 집 지붕 위에 빨간 고추가 널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까마귀가 참새에게 말했지요. 우린 내기할까? 무슨 내기? 아주 재미있는 내기지. 말해봐. 누가 저 고추를 많이 먹나 내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긴 편이 진 쪽을 잡아먹기로 하자. 그럴까? 까마귀가 농담으로 그러는 줄 알고 웃으며 그렇게 하자고 대답했지요. 둘은 지붕 위에 앉아 허겁지겁 고추를 집어먹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참새는 정직하게 하나, 둘, 세며 먹었지요. 그렇지만 까마귀는 달랐어요. 하나, 셋, 다섯. 욕심쟁이 까마귀는 고추 하나 먹을 때마다 두세 개씩 몰래 거정 밑에 감추곤 했지요. 그러다가는 태도를 확 바꾸었어요. 내가 이겼다. 이제 너를 잡아먹어야겠어. 까마귀가 눈을 부릅뜨고 참새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참새는 깜짝 놀랐지요. 그제야 참새는 까마귀의 속셈을 알아차렸어요. 머뭇거리다가는 까마귀의 밥이 될 처지였지요. 얼른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답니다. 좋아, 약속을 지켜야지. 그러나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인데? 나를 잡아먹기 전에 입이나 깨끗이 씻어라. 넌 더러운 것을 많이 먹어서 입이 깨끗하지 못해. 마지막 소원이라면 들어주지. 까마귀는 강가로 날아가서 강물에게 말했어요. 강물님, 입을 씻게 물을 조금 주세요. 물이야 주지. 하지만 너는 입이 더러우니 항아리에 떠서 씻어라. 강물이 이렇게 말하자 까마귀는 옹기장이한테로 날아갔어요. 옹기장이님, 웬일로 그렇게 상냥해졌느냐? 부탁이 있어요. 항아리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진흙을 가져오면 만들어주지. 그래서 까마귀가 들판으로 날아가서 부리로 진흙을 파려고 하였지요. 이번에는 땅이 소리를 꽥 질렀어요. 네 더러운 입을 대지 말아라. 진흙이 필요하거든 삽을 가져와서 팔아. 아이고 깜짝이야. 알았어요. 까마귀는 대장장이에게 날아갔어요. 대장장이님, 삽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대장장이는 하하하 웃었어요. 까마귀가 무슨 일로 삽이 필요하냐? 그럴 일이 좀 있어요. 꼭 필요하다면 만들어주마. 쇠를 녹이게 불을 가져오너라.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까마귀는 불을 얻으러 농부네 집으로 갔어요. 마침 농부 아내가
밥을 짓고 있었지요. 아주머니, 불을 좀 주세요. 불을 담을 그릇은 가지고 왔니? 아니,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면 못 준다. 불을 내면 큰일이니까. 그러자 까마귀는 엉겁결에 등을 돌려대며 말했어요.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조심해서 가져갈게요. 농부의 아내는 커다란 불덩이를 까마귀의 등에 올려놓았어요. 그러자 까마귀의 깃털이 우지직 타들어갔답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마음씨 고약한 까마귀가 소리쳤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까마귀의 온 몸에 불이 붙었답니다. 얼마 뒤 까마귀는 시커먼 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정직한 참새는 오래오래 잘 살았지요. 오늘날 까마귀가 그토록 새까만 것은 그때 불에 그을렸기 때문이랍니다. 고생하여 얻은 명당. 남 부럽지 않게 살아가며 이웃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일처럼 봐주는 윤생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서는 덕을 많이 베풀어 쌓는 적덕가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동지 섣달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위에 스님 한 사람이 냇물을 건너오다가 물에 빠졌어요. 윤생원은 집 앞에 있다가 그 같은 광경을 보고는 얼른 달려가 스님을 건져주었어요. 그리고 스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옷을 갈아입히고 언 몸을 잘 녹여주었지요. 그런데 스님은 열이 오르고 몸을 벌벌 떨었답니다. 스님은 장티푸스를 앓고 있었던 거예요. 엄동설안에 무슨 장티푸스란 말이지요. 그러나 윤생원은 마음이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앓는 스님을 처음에 대할 때의 마음처럼 잘 대해주었어요. 윤생원의 정성에 장티푸스는 나았지요. 병이 다 나은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작별 인사를 했답니다. 주인장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몸조리를 더 하고 가셔야 합니다. 이제 겨우 나으셨는데요. 아닙니다. 이제 다 나았습니다. 이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할런지요? 스님은 윤생원에게 고맙다고 하고는 길을 떠났어요. 그런 일이 있은 3년 뒤 여름, 윤생원은 참외밭에서 참외를 따고 있었지요. 마침 체격이 좋은 스님이 지나가다가 윤생원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을 걸었어요. 그 참외 참 맛있겠다. 하나 먹었으면 좋겠는데. 스님, 어서 원두막으로 오르십시오. 참외를 주겠소. 드리고 말고요. 어서 오르십시오. 윤생원은 잘 익은 참외를 따다가 스님께 드렸어요. 스님은 정신없이 먹었지요. 참외 7개를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던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배를 움켜잡고 떼굴떼굴 굴렀지요. 아이고 배야. 스님은 배가 아프다며 소리소리 질렀어요. 윤생원은 깜짝 놀라 약을 지어오고 침 놓는 사람을 데려오는 등 정성을 다해 스님의 아픈 배를 고쳐놓았지요. 배앓이가 다 나았는데도 스님은 떠날 기색이 없었답니다. 이윽고 저녁이 다 되자 스님이 말했어요. 갈 길이 좀 멀어서 하루 묵고 가시지요. 윤생원이 권하자
스님은 그 이튿날도 미적거리며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윤생원은 조금도 낯을 바꾸지 않고 정성껏 잘 모셨답니다. 이렇게 사흘이 지난 점심때였어요. 술 한 잔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딘 마실 수가 없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스님이 술을 마신다는 것은 흉이 잡히는 행동이었지요. 그러나 윤생원은 술을 갖다 대접하였어요. 스님, 술이 아니라 곡차입니다. 그러니 드십시오. 그런데 갈수록 태산이라고 스님은 한술 더 떠서 말했어요. 술이 있으니 고기가 있으면 더욱 좋겠는데요. 윤생원은 조금도 싫어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어요. 스님, 이것은 고기가 아니라 부얼채입니다. 부얼채? 도끼로 다듬은 나물이란 말이지요. 그거 참 맛있겠군요. 스님은 부얼채를 곁들여가며 술을 실컷 마셨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작별을 고하였지요. 먹을 것을 실컷 먹었으니 이제 가겠습니다. 더 있다 가시지 않고요. 바쁜 일이 있어서 가야 합니다. 주인장께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도 자세 하나 흐트러짐 없이 스님은 길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스님이 떠나고 윤생원의 아버지가 바로 세상을 떠났지요. 그런 어느 날 물에 빠졌을 때 건져준 스님이 찾아왔어요. 상중이시군요. 아버님께서 세상을 뜨셨습니다. 안장을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럼 제가 맷자리를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말에 윤생원은 좋아했지요. 그러자나도 맷자리로 고민을 하였는데 이 얼마나 반가운 말이에요. 그럼 저하고 길을 떠나시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많이 가져가셔야 할 겁니다. 그런 걱정은 마십시오. 충분하게 가져가겠습니다. 윤생원은 스님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깊은 산속에 오래된 절이 있었지요. 스님은 윤생원을 데리고 그 절로 들어갔어요. 절에는 한 스님이 코를 골며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드르렁 드르렁. 스님, 스님, 저 왔습니다. 스님이 소리를 질러도 잠든 스님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코를 골며 자는 스님은 윤생원 집에서 술과 고기를 먹은 바로 그 스님 아니겠어요? 스님, 윤생원을 모셔왔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저 스님이 시켜 날 데려왔단 말인가? 윤생원은 깜짝 놀랐어요. 코를 골던 스님은 눈을 살며시 뜨더니 한마디 내던졌지요. 오셨구먼. 윤생원은 스님께 공손히 합장을 했어요. 내 얼마 전에 보니까 적덕을 많이 했어. 그러나 그 적덕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좀 더 해야 돼. 윤생원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어요. 제가 무슨 적덕을 했습니까? 저는 적덕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말에 그 제법 향기가 있군.
그럼 여기서 나랑 며칠 같이 묵지. 예. 윤생원은 절에 스님과 함께 묵었어요. 스님은 윤생원을 떠보느라고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해대고 눈에 벗어나는 행동을 해대었지요. 그러나 마음씨 착한 윤생원은 시종일관 진실된 마음으로 대했어요. 어느 날 스님이 윤생원에게 말했지요. 아버님, 안장을 못했다며? 네. 내일이라도 자리를 보러 떠나야 할 텐데. 윤생원은 스님의 처분만 바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 두 스님과 윤생원은 길을 떠났어요. 코를 골며 자던 스님이 앞장서고 물에 빠졌던 스님이 그 뒤를 따르고 돈 짐을 진 윤생원은 맨 뒤에서 길을 갔지요. 아, 경치가 참 좋구나. 좀 쉬어가지. 코를 골며 자던 스님은 쉬느라 하루에 20리도 가기 힘들었답니다. 이렇게 되니 노자가 몇 배는 더 들었어요. 이제는 돈이 달랑달랑하여 물에 빠졌던 스님에게 살짝 물어보았지요. 노자가 떨어져 가니 어떡하지요? 노자가 벌써 떨어졌어? 내가 돈 많이 가져오라고 그랬잖아. 코를 골던 스님이 먼 발치에서 대신 대답했어요. 윤생원은 머쓱해 잠자코 있었지요. 우리가 이 객주집에 있을 테니 돈을 더 가져오게. 윤생원은 부지런히 집으로 가서 돈을 가져왔어요. 코를 골던 스님은 몇 달 동안 윤생원을 데리고 다니며 충청남도를 한 바퀴 돌다시피 하였답니다. 윤생원은 조금도 꺼려하는 마음 없이 두 스님을 정성껏 잘 모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물에 빠졌던 스님이 윤생원을 불렀어요. 윤생원, 예, 노자가 안 떨어졌습니까? 아직 있습니다. 내일은 아무데에 가는데 몇 자리를 쓰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데가 없느냐고 여쭈십시오. 그러면 우리 스님이 귀퉁배기를 때릴 겁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생각 마시고 절을 2번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물에 빠졌던 스님이 살려준 은혜를 갚으려는 뜻에서 넌지시 일러주었어요. 이튿날 아침 코를 골던 스님은 다른 날과 달리 일찌감치 서둘렀어요. 양지 바른 산길쓱에 오르더니 지팡이를 꽂았지요. 그거 참 좋다. 여기가 명당이니까 아버님을 이곳에 모시거라. 저 스님, 여기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습니까? 윤생원은 물에 빠졌던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물어보았어요. 뭐라고? 이런 천하의 도둑놈 같으니라고? 적덕은 눈꽃만큼하고 좋은 자리를 바라느냐? 코를 골던 스님은 큰 소리로 나무라며 기퉁배기를 때렸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윤생원은 나동그라졌지요. 윤생원은 벌떡 일어나 스님에게 절을 2번 하였답니다. 허허, 그럼 다른 데로 가보자꾸나. 코를 골던 스님은 껄껄 웃으며 발길을 돌렸답니다. 며칠을 걸어 충청남도 서산 땅에 몇 자리를 잡아주었어요. 여기는 아무에게나 가르쳐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그야말로 천하의 대지이다. 여기에 아버님을 모셔라.
말 못할 인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쓰거라. 옛날에는 임금이 나온다고 하면 역적으로 몰려 말 못할 자리라고 말하였지요. 윤생원은 모진 고생 끝에 명당을 찾아 아버님을 모셨어요. 이 이야기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조상에 얽힌 이야기라고 합니다. 억억 다리와 말리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땐 많은 백성들이 힘을 모아 이를 막았지요. 이처럼 나라를 위해 스스로 일어난 군사를 의병이라고 한답니다. 의병들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엉성하였어요. 저게 군사라고? 이렇게 얕보고 달려들던 침략자들은 따끔한 맛을 보아야 했지요. 그들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었기에 큰 힘을 낸 것입니다. 또 지리의 밝은 곳도 적과 맞붙어 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지요. 우리나라 지리의 깜깜한 외적을 혼자서 말 몇 마디로 물리친 재미있고 통쾌한 이야기가 있답니다.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왔던 병자 호란 때였습니다. 우리 관군과 의병이 오랑캐에게 쫓겼지요. 그 뒤를 오랑캐들이 추격하고 있었어요. 산 모퉁이를 돌자 쫓겨가던 관군과 의병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어요. 맨 앞에 말을 탄 오랑캐 장군이 사방을 둘러보았지요. 저쪽 밭에서 한 농부가 소를 몰며 밭갈이를 하고 있었어요. 오랑캐 장군이 농부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물었지요. 바른 대로 말하라. 조선 군사들이 어디로 달아났지? 저리요. 농부가 손을 들어 고개 너머를 가리켰어요. 저리 어디로 가느냐? 거기가 참으로 멉니다. 까마득해서 원.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멀다고? 우리 땅만큼 넓어. 거기는 안 가봐서 모르나 당신들이 갔다가는 자취도 없이 사라질 정도로 넓습니다. 그래도 말해보거라. 저기 언덕을 넘으면 억억 다리가 나옵니다. 뭐라? 억억 다리? 예, 억억리나 되는 다리지요. 억억리라고? 오랑캐 장군의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뿐이 아니지요. 거기서 또 백리를 지나서 말리구를 넘어갔습니다. 듣고 있던 오랑캐들은 머릿속으로 얼마나 뭔가를 그려보았어요. 무식한 오랑캐들은 그 숫자를 헤아리기가 벅찼지요. 그런데 또 백리라니. 그것은 군사들이 하루를 꼬박 걸어야 하는 거리였답니다. 말리굴이라면 군사가 얼마나 진을 치고 숨어 있을까요? 물론 골짜기는 깊고 좁을 거예요. 그 골짜기 곳곳에 조선군이 숨어 있다가 자신들이 나타나면 불을 지를지도 모를 일이지요. 병법에 달아나는 적을 쫓아 좁은 골짜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저 조선족이 우리를 그리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속으면 안 되지. 그곳의 지리를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서울이나 수원 정도는 알만하지만 억억다리를 건너 백리를 지나고 그 다음 말리구를 어찌 안단 말인가. 멋모르고 따라갔다가는 광야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끝내 조선군에게 포위되어 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니 겁이 잔뜩 났답니다. 다시 곰곰 생각하니 한편으로 의심도 갔어요. 이놈이 혹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 오랑캐 장군은 다시 농부를 윽박질렀지요.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어찌 그리 넓다고 하느냐? 정말 그토록 넓은 세상이 있단 말이더냐? 아니, 왜 좁은 것을 넓다고 하겠소? 정 못 믿겠으면 한번 어걱다리 건너 백리 지나 또 말리굴에 들어가 보시구려. 내 목숨이 당신네한테 달렸는데 어찌 거짓말을 하겠소? 그런 땅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당장 지어낼 재간이 나에게는 없소이다. 안 되겠다. 물러가자. 오랑캐 군사들은 더 묻지 않고 그대로 후퇴하고 말았답니다. 사실 그 안에는 삼천 병마골이라고 해서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진을 쳤던 곳이지요. 골짜기가 그리 길지는 않지만 골이 꽤 깊은 곳이에요.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농부는 몇 마디 말로 외적을 물리친 셈이니 나라를 위하는 용기와 대담함 그리고 뛰어난 기지가 놀랍습니다. 똥산 바지 읽고 눈물 흘린 사돈.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딸을 시집 보내게 된 거예요. 딸을 시집 보내고 사돈집에 손님으로 가게 되었는데 사돈집에 떡하니 가보니 사돈집이 아주 잘 사는 거예요. 딸도 오랜만에 친정 아버지가 왔다고 참 잘해주거든요. 이제 딸이 밥을 내오는데 반질반질 윤나는 녹그릇에 음식을 담아 내놓으니 보기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만 이 사돈이 이 녹그릇이 탐이 나버린 거지요. 이 사람은 사돈집이 이렇게 잘 사는데 녹그릇 몇 개 가져간다고 표가 나겠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잠들 때를 기다린 거예요. 녹그릇 몇 개를 훔쳐가려고요. 그런데 딸의 시아버지가 사돈이 오셨다고 한 잔 쭉 들이키십시오. 이러면서 술을 자꾸 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만 녹그릇 생각은 잊어버리고 술을 한정없이 들이켰지요. 그리고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딸의 시아버지는 어허 며느라기야. 사돈어른 잠자리 좀 잘 마련해드려라. 이러면서 대접을 잘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돈이 기름진 음식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 전쟁이 난 것처럼 꾸르럭 꾸르럭 소리가 나고 배가 살살 아파왔지요. 얼른 일어나 뒷간을 갔는데 뒷간 문고리를 잡자마자 그만 바지에 똥을 뿌지직 싸버렸어요. 이 사돈은 어쩔 줄을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문고리만 잡고 있는데 마침 개 짖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얼른 정신을 차리고 바지를 훌러덩 벗어서는 손에 들고 개를 살살 꼬드겼어요. 개한테 똥을 할게 해서 바지를 좀 깨끗하게 할 생각이었지요. 워이 워이 여기 와보거라. 여기 만난 게 있다. 이러면서 개를 자꾸 꼬드겼어요. 개는 어디서 구수한 똥냄새가 나니 냄새를 따라가 본 거예요. 가보니 웬 할아버지가 손에 똥 싼 바지를 들고 핥으라고 꼬드기거든요. 그래서 이 개는 할배 눈치를 보며 바지를 살살 핥다가 그만 바지를 물고 내빼버렸어요.
이 사돈은 이놈의 똥개가 내 바지 내놓거라, 내 바지 내놔 하면서 개를 뒤쫓았지만 더 쫓지 못했어요. 아랫도리가 홀라당 벗겨져 있으니 괜히 소리를 질렀다가 사돈네 사람들이라도 일어나면 세상에 이런 낭패가 없으니 그만 체념을 해버렸지요. 그나저나 딸네 집에 와서 똥 싼 것도 망신스러운데 바지까지 잃어버렸으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더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만 몰래 도망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낮에 본 녹그릇이 생각난 거예요. 이 사돈은 주위를 살피면서 갈 때 가더라도 녹그릇은 챙겨가야지. 설마 사돈이 가져갔다고 생각이나 하겠나? 이러면서 몰래 부엌에 들어가서는 녹그릇을 주섬주섬 보자기에 주워 담았어요. 야, 그것들 참 반질반질 윤나는 것 좀 보래. 하면서 녹그릇을 등에 한 짐 짊어지고 부엌을 나오는데 그만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 버린 거지요. 와장창창 녹그릇들은 여기저기에 나뒹구는데 이 사돈 꼬라지 좀 보세요. 두루마기까지 부러져서 아랫도리가 그만 훤히 다 드러나 버린 거지요. 그뿐이 아니에요. 넘어지다가 어디를 다쳤는지 누운 채로 꼼짝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돈 양반 술도 과한 데다 힘도 빠져서 그런지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동이 훤히 텄는데 딸 시아버지가 뒷간을 가려다가 일어나서는 부엌 쪽에서 드르렁 드르렁 코 고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부엌에 가 이 난장판을 모두 보니 세상 이런 우스운 꼴을 여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생각을 해보니 아랫 것들이 받다가는 집안 망신당할 게 뻔하거든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사돈을 얼른 깨운 거예요. 그리고 시치미를 뚝 떼고는 아이고 사돈, 아무래도 제가 술을 너무 권했는가 봅니다. 얼른 채비하고 애들 아침 문안이나 받으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돈은 자기 꼴을 보니 입이 떡 벌어져 한마디도 할 수 없었지요. 딸의 시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요. 그래서 두루마기로 아랫도리를 겨우 가리고 사돈이 시키는 대로 대청마루에 가서 앉았어요. 딸 사위 문안 인사 받으려고요. 이 사돈은 떡하니 무게를 잡고 헛기침도 흠흠 하면서 문안 인사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일이 또 벌어졌어요. 전날 똥산 바지를 물고 간 똥개가 마침 마루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또 구수한 똥냄새가 나니 벌떡 일어나 냄새나는 곳으로 간 거지요. 가보니 마루판 사이로 똥 묻은 엉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는 혓바닥으로 궁둥이를 핥은 거지요. 똥을 먹으려고요. 이렇게 되니 딸 사위 문안 인사 받으려고 무게를 잡고 있던 사돈은 어디에서 온 개가 자기 엉덩이를 핥아대니 너무 간지러워 엉덩이를 이리 들썩 저리 들썩 하면서 으흐흐흐 으흐흐흐 웃어댄 거예요. 그러다가 딸 시아버지 눈치를 보니 딸 시아버지가 험 하면서 자기를 째려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제 엉덩이를 손톱으로 꽉 꼬집은 거지요. 간지러움을 참으려고요. 그때 마침 딸 내외가 아침 문안을 드리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딸이 떡 들어와 보니 사방에 똥냄새는 진동하지 아랫도리를 겨우 가린 친정아버지는
킬킬 웃었다가 눈물을 찔끔거렸다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지. 이러니 사태 파악이 딱 된 거지요. 딸은 친정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딸이 생각해보니 잘못하다간 이번 일로 평생 시댁에서 괄시를 받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꾀를 한 가지 내서는 에고 아버지, 제가 어릴 때 친정아버지가 딸 사돈집에 와서 난장판을 만들고 망신을 당하면 시집간 딸이 잘 산다는 말을 동네 어른들한테 들었는데 아버지께서 체면 불구하고 이렇게 일부러 망신을 당하시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셨으니 하회와 같은 은혜에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며느리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친정아버지는 딸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걔가 핥아대는 것에만 정신이 빼앗겨 계속 자기 엉덩이를 꼬집느라고 눈물만 찔끔 거렸답니다.